지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부동산 건설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국주택협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준석 변호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주요 인사 소개 및 인사말, 발표자 소개 및 세미나 발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 세미나 발표를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주요 인사로 법무법인 세종의 김용호 변호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변호사님은 춘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시다가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하셨고, 현재 건설부동산 분쟁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김용호 변호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용호 변호사입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고 코로나로 인해 웨비나로 세미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종건설부동산그룹은 매년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건설산업의 핫 이슈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최근 모든 기업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부동산 건설업을 중심으로 기업 및 경영자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어 법령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었지만 여전히 경영 책임자나 원청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특히 부동산 건설업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 법령과 관련한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리스크를 막거나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건설, 환경, 제조물, 형사 등 중대재해의 포괄적인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내부 통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리스크 진단,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업무, 소송 대응 업무를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세미나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세미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부동산 건설업을 중심으로이고, 법무법인 세종의 허연 변호사님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연 변호사님은 주로 건설산업과 관련된 재반 법률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대재해에 관련된 여러 민형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세종중대재해대응센터에서 부동산 건설 분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연 변호사입니다. 이제 제가 올해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네 번째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시고 준비하려고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새로 나온 법이니까 그 여러 뭐 로펌이나 여러 기관들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월 달 이제 법이 나왔고요. 법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시행령 이후에 저희가 한번 세미나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이게 꼭 중대재해처벌법에 한정하진 않지만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이라는 거를 냈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시사할 만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담으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책임 주체의 범위 확정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로는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건설 산업이다 보니까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그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하고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세미나를 거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이제 오늘 세미나를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벌법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개관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는 몇 개 조문이 되지 않아요. 몇 개 제보지 않는데 그 주된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중대시민재해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 책임의 주체는 사업주다. 개인 사업자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 책임자 등이다. 법인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영 책임자 등의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이사님이시죠. 그럼 이 책임 주체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거를 부여받고 그 안전보건 확보를 갖춰야 될 의무를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1호에서 4호까지의 의무를 갖추어라.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는 9조 1항에서 원료 제조물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 제조물 설계 제조 관련한 결함이 발생해서 이제 시민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1호에서 4호까지의 의무를 갖추어라. 9조 2항에서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그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1호에서 4호까지의 안전관리 의무를 갖추어라라는 거고요. 그거를 갖춰야 되고 5조와 9조 3항에서 보시면 그 종사자 또 제3자한테 도급했을 때의 그런 범위까지 이제 확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라는 내용으로 의무를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무를 위반했고 이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중대재해에 이르게 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해놓은 것이죠. 이렇게 사망인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설정해 놔가지고 굉장히 높게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높은 징역형을 이제 선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한형 설정부터 시작해서 형벌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큰 부담을 저희들이 이제 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이런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데 고의 중과시 있으면 5배까지 이제 배상을 하라고 되어 있고 아마 이 5배까지 배상은 거의 우리 법제에서 처음 있는 이제 중대한 배상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책임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주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경영 책임자 등이라고 해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주로 대표이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임원이 둘 중에 한 분이 책임지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되는 수도 있죠. 해석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그 비용, 인력, 예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사업에 대해서 최고 책임을 짓는 대표이사가 이걸 챙겨야 된다.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같이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뒤에 이제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안전 담당 임원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대표이사가 면책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안전 담당 임원이 정말 대표이사와 버금해서 비용과 예산과 뭐 인사 조직을 전부 다 총괄하고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신다면 그분이 이제 대표이사에 준해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뭐 CSO라고 해서 이제 안전 담당 대표급을 이제 만드시는 이제 기업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배주주, 지배주주라고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표현하죠. 오너, 회장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법인의 공식적인 조직도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시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도 이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할 것이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견해인 것 같고요. 이 법의 해석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목에서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이 장들께서도 이 책임 주체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도 맞고요. 이런 그 공공기관에서 건물
사옥을 이제 소유하고 계시면 그 사옥에 관한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시는 그런 책임의 주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법에서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조와 9조에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4조는 중대산업재해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 경영 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1호에서 4호까지 조치를 취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1호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그 이용자에게 생명, 시체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1호에서 4호까지 조치를 취해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2항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생명, 시체의 안전을 위한 그 조치를 취해라. 1호부터 4호까지 조치를 취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공이 1호부터 4호까지는 대통령의 위임을 해놨고요. 2호, 3호는 법에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재해 발생을 2호에서는 재해 발생하면 수립을 하라는 거고 3호는 행정기관에서 명령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호, 4호가 대통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이 대통령령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에서 전체적으로 총털어 관통하는 큰 원리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갖추어라고 하는 거고 그 사업장에서 이제 사고가 나면 그런 책임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이 어디냐, 그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논란과 이렇게 해석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지배 관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해석한 예들이 있었고요. 도금의 장소 관리는 어때야 된다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이드북,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가이드북이라는 걸 고용노동부로 최근에 8월 말에 이제 발간을 하셨는데 그 가이드북을 보니까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 설비 등의 점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장소 등의 유해, 위험 요인을 인지 파악해서 유해, 위험 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라고 이제 그 정의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 시설 설비, 장소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 관리권을 가지고 그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을 가지신 자를 실제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자로 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미의 구체적 내용, 아까도 보신 내용입니다. 1호에서 4호까지 내용인데요. 1호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행령에 가보면 시행령 4조에서 이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나오고요. 시행령 10조에서는 원료 제조물과 관련해서 나오고 시행령 12조에서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 관해서 나옵니다. 2호, 3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청에서 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4호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게 시행령에서는 5조에서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고 11조에서는 원료 제조물에 대해서 13조에 대해서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갖춰야 되는데 이걸 갖추지 못하든지 이걸 위반해 가지고 이제 중대재해에 이르게 되면 형사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성 요건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4조 또는 5조를 위반해서 2조 제2호 감옥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을 아까 보신 사망의 경우에는 징역 한 1년형 이상, 상해에는 뭐 7년 이하의 그런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구성 요건이 4조 5조를 위반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4조 5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4조를 위반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중대산업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법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금 그 뭐라고 해야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4조 5조를 위반했다고 하는 게 4조 5조는 의무를 설정해 놓은 건데 이 4조 5조를 위반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당연히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산안법 같은 경우 행정법규를 위반했다고 다 고의범으로 보고 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도 위반하면 다 고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조 5조를 위반했다고 하는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무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단순하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시를 한번 이제 들어봤습니다. 예시가 첫 번째가 A라는 경영책임 A라는 대표이사는 이 안전보건 비용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어요. 그 이행에 관해 전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장이고 이런 대표이사라고 하면 4조 5조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4조 5조를 위반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B라는 대표이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을 위해서 충실히 노력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소하게 이행 관리상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8호에서 제3자한테 도급 관리 위탁을 하려고 하면 그 능력을 갖춘 하도급사한테 이게 보내야 되고 충분한 비용하고 충분한 시간을 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B라는 대표이사가 나름대로 그걸 검토해 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설정해서 이제 하도급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한테 4조 5조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중대재해법 요 법령 4조 청사 책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산안법 167조 1항하고 비교하시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산안법 167조 1항에도 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산안법 167조 1항에서 38조 1항부터 3항까지 그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면 그렇게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을 처한다고 하는 이런 처벌법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물론 이 법도 그 입법 내적으로 굉장히 강한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법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사업주에 대한 법의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23조 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 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에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신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업주, 이게 뭐 대표이사는 사업주는 현장에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본사에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인데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행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본사에 계신 분이 책임지기는 좀 어렵다. 이런 사람이 책임을 지려면 그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아는 채도 업무를 하도록 강행했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는 경우에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판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판례가 책임주의와 이게 형사상의 원칙인 책임주의와 비리 원칙이 입각한 판례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이게 의견을 제시했더니 어떤 분들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산안법 167조 1항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 현장 책임자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에 대해서 그 본사에 있는 경영 책임자 등이 그 고의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경영 책임자들에게 직접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까 그 의무 위반에 따른 고의는 쉽게 인정될 것이다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일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의무입니다. 지금 시행령에서 뭐 여러 가지 자세하게 좀 규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의무를 두고 있지만 해석상 추상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어디까지가 적정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그 조치이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예에서 B라는 대표이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해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그 안전보호 확보를 갖추고 이행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형사사건이 돼서 나중에 보니 그게 조금 문제 있다라고 누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무는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형사사건이 됐을 때는 이 나름대로 그 안전보호 확보를 갖추신, 그 조치들을 갖추신 대표이사한테는 고의가 인정될 것인지 굉장히 다툼이 있을 것이다. 고의와 더불어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변론을 할 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하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는 그 위반의 판단 기준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기존에는 그 현장에서만 주로 처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법령에 부합하는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이제 갖추고 있으셨고요. 그 현장 담당자가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달라졌던 거죠.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셨으면 그 현장 담당자도 업무상 고의과실이 없다 또는 고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면책이 되셨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담당자를 기준으로 하는 법이 아닌 거죠. 경영 책임자 등이 자기 고유의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이행할 조치들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장 담당자가 현장 담당자 개별적인 주의 위반이 있으면 또 별도로 그 경영 책임자님도 법 4조 5조에 그 위반으로 인정될 것인가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고의가 있는가,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 것인 거고요. 현장 담당자한테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경영 책임자 등한테는 4조 5조의 위반으로 인정되는 고의가 있는가,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걸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수범 주체가 이제 확대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경영 책임자에 해당할 것인지 해석상에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수범 주체한테 법에서 정한 의무가 생겼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이 어디냐,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런 논란이 있는 영역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뒤에서 조금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지배 관리하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시행령에 따라서, 이 법령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취할 조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대상은 확대됐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형사법규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고의의 문제, 인과관계 문제들이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형사처벌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오배배상이 된다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형사법규라고 해요. 형사법규,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는 법규이기 때문에 형사법규로 보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그러면 뭘 준비할 것이냐를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되는
사업장이냐를 따져봐야 될 테고, 그럼 책임을 지는 책임 주체냐 따져봐야 될 테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갖춰야 될 것이냐, 요 두 가지의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세미나는 저희가 이제 한국주택협회랑 같이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건설 산업, 부동산 산업과 관련된 그 산업 범위와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건설 개발 단계죠. 건설하는 단계입니다. 공사 현장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는 건설 회사입니다. 시공사. 건설 회사가 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이다. 내가 시공하는 현장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테고요. 다만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만 이제 법률 3조에서 상실업자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중대산업재해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대시민재해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칙 제1조에서 경과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를 해놨고요. 괄호 열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로 본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문헌이 조금 애매하죠. 이제 괄호가 어떤 의미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 괄호 열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50억 미만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저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데 50억 미만이면 그러면 부칙이 적용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대체로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무조건 저렇게 금액 기준으로만 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 여부로 부칙이 적용될 것이냐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많으신 것 중에 하나가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것입니다. 발주자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주체가 되는 거냐에 대한 문제죠. 이것도 전에 한번 저희 이전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제가 이렇게 그 발주자는 책임을 원칙적으로 안 지는 것으로, 도급인 발주한 사람 책임을 안 지는 것처럼 해석해 왔습니다. 다만 그 공사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시를 하고 관여를 해가지고 그 공사에 관련해서 중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 법제가 이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산업안전보건법도 비슷한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최근에 법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발주자한테는 몇 가지 이렇게 이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도급이라고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조에서 산업부 63조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같은 건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67조에서 72조 부분만 별도로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 발주자는 만약에 전체적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라고 봤을 때만 형법상의 책임을 졌던 겁니다. 제가 여기 안에서 여기 이제 법을 소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있는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조금 하나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 69조입니다. 69조가 공사기한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이걸 위반하면 1천만 원의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공사 발주자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도급인입니다. 도급인에서 괄호 열고 보시면 원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건설 도급인은 설계 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항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수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 법과 관련된 해석례나 처벌례가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좀 오묘해요. 이게 특히 이제 공사기간 단축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나중에 논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보면 다 마찬가지, 발주자나 마찬가지고 원청사도 마찬가지고 공사기간을 위해서 이렇게 공사기간을 하여튼 이게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이렇게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오해 살 소지가 있고 이걸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시행령의 8호에 가보면 이거에 대한 또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서 종래 의원 입법안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나왔던 원안에서 보면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이라고 규정해가지고 이 발주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법에 포함되는 것도 명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사 과정에서는 그 발주는 도급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발주자가 공사 현장을 실제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를 판단하면 되니까 이렇게 명시하지 말자. 실제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표지에 넣으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현재 이제 법률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라는 개념 표지에서 따라서 이제 발주자가 책임 여부를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 도급에서 발주자는 공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가 실제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일반적인 것처럼 진행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다르시죠. 발주자가 즉 건축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집을 지으시는 분도 있으시죠. 물론 이런 큰 건물, 큰 건축 공사 현장 그러지 않을 테니까 다른 경우 좀 생각해 보면 이제 분리발주라고 분할 도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건설공사 전문가인 발주자가 어느 공사는 어느 전문 업체한테 분리해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정이나 안전이나 비용 관리들을 직접 하시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 안전 관리, 직접 시공 부분이 아니라 간접 시공에서 그 안전 부분을 발주자가 직접 챙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표지에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분리발주를 했는데 분리발주만 하고 전문업체들이 알아서 하라 라고 하면서 발주자가 뭐 공정관리라든지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했으니 실제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만약에 분리발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많이 면밀히 좀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유사하게 특별한 이제 그 공사 현장이나 대규모 공사 현장이나 발주자의 의도가 중요하게 반영돼야 되는 그런 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직원이 상주하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공사랑 협의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주자 직원이 상주하게 되면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주처가 그러면 이 현장을 실제로 지배 관리 운영했냐 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제가 생긴 건 이게 형사사건인 거예요. 형사사건이면 관여하는 여러 담당자가 있습니다. 여러 담당자들이 서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담당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책임을 넘기는 주장들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주자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일정한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 시공사라든지 다른 또 뭐 하도급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발주자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주자 직원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 이것도 주의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은 현장에 CM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CM이 책임이 있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현장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 계약이나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CM이 시공사에 가름해가지고 현장을 관리하는 거 아닐 테니까 CM이 책임이 있다라고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CM을 줬다고 해서 그러면 발주자가 책임이 있겠느냐라고 하면 더 멀어져서 이제 책임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CM이 책임이 있는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운용 단계에서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죠. 이 건물이 완성이 되는 상태에서 그 건물 전체는 소유자나 관리하는 업체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별도로 시설 유지 보수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공사업체가 책임을 질 텐데 그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해 요소가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때 발주자가 책임이 없겠느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질문이 많으신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신탁에서는 어떨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발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발주자는 아까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분운용 관리하는 표지에 들어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신탁사가 특히 이제 차입형이나 관리형 토지 신탁에서 그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 그 공사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리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 감리회사도 현장에 나가 계시죠. 근데 이 감리회사도 실제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떤 분은 아직 관리하는 표지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에는 굉장히 큰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감리회사도 관리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은 일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회사는 어떨 거냐? 설계회사는 이 설계회사가 공사 현장을 실제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고 볼 수 없겠죠. 그건 맞을 텐데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공사 현장은 아닌데 나중에 운영 단계에서 건물이 이제 지어졌는데 법 구조 2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산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실제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설계상의 결함이 도대체 무엇이냐? 건물의 소유자,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이 설계상의 결함을 법에서 처벌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이거는 설계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법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발주자가 책임을 지냐에 대한 질문과 함께 공사 계약 시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이 공사 계약 시에 달라지는 부분을 공사 계약서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기존의 발주자가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데 그럼 공사 도구에 뭘 더 넣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이 시행됐으니까 선언적으로 책임과 범위에 대해서 시공사한테 더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는 선언적인 규정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갖고 되지는 그거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예외적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그 발주자가 관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 담당자가 나간다든지 분리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소급계약서에 그 업무의 내용과 책임 범위를 좀 명확히 해가지고 어디까지 발주자가 챙기는 거다. 발주자는 무슨 역할을 하려고 현장에 나와 있는 거다라는 거를 명확히 해두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형사사건이 문제되는 거예요. 형사사건이 되면 계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계약의 내용에서는 발주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발주자가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계속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고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발주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거는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회사는 지금 하도급사 선정 절차와 하도급 계약 내용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시행령 4조 제8호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돼서 건물이 준공이 난 다음에는 이 건설 시공사로부터 소유자 측이 이제 이 건물의 점유를 다 이전받게 되는 시점, 그 이전받게 되는 시점에서는 실제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자의 주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중이용 시설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시설들이에요. 이런 시설을 보면 굉장히 망라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 망라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왼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흔히
생활에서 많이 보시는 이런 사업장들도 나와 있을 뿐더러 여기 보시면 그 복합 건축물 해가지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복합 건축물도 대상인 거예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복합 건축물은 우리가 시내에서 굉장히 흔하게, 시내가 아니라 동네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닙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니까 400제곱미터가 뭐 한 층이라고 하면 한 5층 건물에 100평 정도 되는 5층 건물이면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합 건축물이 다른 게 아니라 위층은 오피스로 쓰고 아래층에선 상가가 있다. 이렇게 판매 시설이나 그 근린 생활 시설 쓰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다 복합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유자들께서 다 지금 이걸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자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 소유자들이 있는데 소유자들 중에서도 보면 특히 이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소유자 뭐 신탁사가 이제 신탁 기관이 실질적으로 등기 부상 소유가 있지만 그분들은 어차피 전혀 관계되지 않으시니까 그분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으시니까 그분들은 제껴놓고 FM사, PM사는 건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고 볼 여지가 높으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운용사죠. AMC나 운용사가 그러면 실제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거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 책임이 인정된다고 봐야 되는 거냐. 이거를 제가 뭐 오늘 한 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펀드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법인이든 개인이든 본인 법인에서 건물을 관리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위탁해서 FM 업체한테 관리시키는 게 많죠. 그러면 이걸 내가 FM 업체 관리 시설 관리를 위탁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소유자는 전혀 책임을 안 질 거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비용을 통제하고 여러 가지 관여를 하게 된다면 이게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신탁의 경우에도 이게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는 토지 신탁에 있어서도 개발 단계에서는 실제로 지배 운영 관리한 건 아니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운용 단계에 넘어오면 좀 달라지죠. 담보 신탁, 처분 신탁, 분양 관리 신탁, 일정 관리 신탁처럼 실제로 신탁사가 관여하지 않는 소유자지만 실제로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실제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갑종 관리 신탁처럼 실질적으로 이 신탁회사가 PM처럼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는 당연히 책임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걸 FM한테 시설 관리를 위탁했다고 했을 때 그럼 위탁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냐에 대한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셔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차입형 토지 신탁은 실질적으로 신탁회사가 소유자처럼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제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 주택이나 오피스텔 말고 지금 문제되는 게 아무래도 뭐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 생수기나 지산업 세터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이후에도 분양이 안 돼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 신탁이 이 부분 이제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관리형 토지 참 어렵습니다. 신탁 계약서를 보면 신탁회사는 형식적으로만 내가 이 신탁을 갖고 있고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탁 업무를 하다 보면 관리형 토지 신탁을 하다 보면 수탁자도 여러 가지로 위탁자 또는 시공사와 여러 가지 내용들 주고받으시면서 업무에 개입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케바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러나는 여러 공문들에서 이걸 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 징표들이 드러난다고 하면 계약사와 관계없이 책임의 주체가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 건설 사업 현장이나 이 부동산 사업 현장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책임 주체의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법 4조하고 9조 시행령 이렇게 4조 5조 이제 9조 10조 10조 13조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이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세종에서 했던 그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이 기존의 이제 산업안전공학에서 안전공학에 나오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OCMS라고 하는 그런 그 이론에서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이 이론은 이제 PDCA 원리, PDCA 사이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율 운전 관리를 행하면서 재해 방지를 도모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이제 그런 그 안전보건 시스템을 규격화하려고 해서 IS 35001을 이제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안전보건공단에서 코샤 MS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인증을 받으신 기업들도 계시고 준비하고 온 기업들도 계시고 뭐 이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 시스템에서 최고 경영자 역할이라고 말씀이 나오는 게 안전보건 임원 선임하고 각급 관리감독자와 스텝 직명 권한 부여하고 부서별 활동 상황 재해 발생 수차례 보고받고 지시받고 근무평가에 반영해라. 안전보건이 경영이념의 핵심을 수시로 주지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활동 가이드북에 나오는 걸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이 안전보건이 경영임의 핵심을 수시로 전파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내 구성원이 안전보건 담당자다. 안전보건 그 담당자만 이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고 모든 사내 구성원이 안전보건 담당자를 수시로 알려라. 그 경영이념을 수시로 전파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를 계속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DCA 플랜 두 체크 액션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을 가지고 기존의 이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만들어 왔었는데 지금 우리 법령도 이 비슷한 체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 4조 1호에서는 목표와 대표이사님한테 목표와 경영 마침 설정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이드북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안전보건 증진과 유지를 핵심적인 경영 방침으로 정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경영 방침을 담은 동영상, 문서를 인트라넷 게시판 등 언제나 확인해서 조치해라. 이런 것들을 지금 가이드북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 판매업체, 고객한테도 공지해라.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모든 이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담당하신 분들은 좀 잘 챙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와 경영 마침은 새로 바뀐 작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법 14조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이제 보고하는 산업안전 보건 계획 이런 것들 지금 담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2호에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및 이행 상관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위의 위험 요인을 확인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라. 그리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안전법의 위험성 평가 실시로 가름할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기존에 다 산업안전 보건부터 해왔던 것이죠. 제가 이제 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빨라지면서 엉키는데요. 그 위험성 평가는 우리 산업 현장, 건설 현장에서 다 해오시던 겁니다. 매일같이 해오시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거는 본사 차원에서도 이제 챙기라는 겁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서 챙기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본사 차원에서 이 모든 거를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대표이사님이 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제도를 들여다봐라는 내용인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표이사님 이걸 어떻게 다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대표이사님 이거를 초안을 처음부터 보고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그 위험성 평가 제도랑 그 대표이사님한테 보고하는 점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시키고 보고하고 그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결제를 받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고요. 이거는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겁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형사사건으로 문제되는 거거든요. 형사사건 문제되는 거면 나중에 조사하면 서류가 남아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업무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어서는 안 될 거예요. 3호와 5호에서는 전문 인력을 이제 배치하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큰 기업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라는 것입니다. 이 조직을 두는데 어느 정도의 인원으로 조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없는데 뭐 기존에 일단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 가능하시다고 하면 조금 더 인력을 보강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한가의 이제 기준을 더 마련하는 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북에도 보니까 그 대기업은 가급적이면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경영자 직속격으로 두어라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 3호와 5호와 관련해서는 보니까 이 인력하고 조직 같은 게 기존의 산업법 25조 안전보건 관리 규정 속에 다 이제 많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3호, 5호의 내용을 우리가 다 갖추었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직도 직제 규정, 업무 분장표,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거를 또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호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지평과 관련 체계를 갖추어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뭐 계속 어려운 게 이 적정한 예산입니다. 적정한 예산. 이 시행령에서 계속 적정한이라는 표현이 몇 군데서 나오죠. 기존에 계속 이 전문가들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산안법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는 최소한의 의무였다.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갖춰야 될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적정성에 대한 그 의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정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적정성에 대한 거는 각 기업별로 처한 위치가 다를 테고 기업별로 갖춰야 될 그 안전에 관한 리스크들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져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의 현실이 어떤가, 우리 회사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은 어떤가, 그 비용 중에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검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나름 고민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검토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고, 그거는 대표이사님이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고서가 꼭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호의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이상 청취하고 그 청취된 의견을 가지고 개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드북을 보면 그 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라, 모든 구성에 참여할 절차를 마련해라,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문화를 조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절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TBM이나 안전재난 활동 공식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회의록하고 일지 등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건 대표이사님이, 경영 책임자 등이 하셔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요로에 대한 것들을 경영 책임자 등이 하셨다라고 하는 회의록과 일지 등을 마련해 놓으셔야 되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조치 보고서도 또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7호에는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가 발생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실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대응 절차를 갖춰야 되냐, 어떤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것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이드북을 보면 조치계획 수립 시에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해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이런 사내에 게시를 하시고 해서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추면 나중에 추후 대비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조치들도 기존의 산업부 25조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 어느 정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시행령에 별도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하나 만드는 자료를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당연 대표이사 보고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8호에 제3자한테 도급할 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죠. 이 제3자한테 이게 도급을 할 때는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을 점검해라고 하시면서 감옥에서 업무를 도급 위탁받은 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기술을 갖추어라.
그다음에 그들에게 보장해야 하는 적정한 안전, 보건 관리 비용하고 수행 기간을 이제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확보해 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냐, 이게 너무 또 어렵죠. 그래서 결국엔 평가 절차를 어느 정도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그 수급사한테 요구하는 절차, 너네 어떤 걸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사로부터 그걸 확인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가이드북에서는 좀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명시해 두어라. 그다음에 안전보험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조치 방안이 필요한 것인지 미리 좀 마련해 둬라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적정한 비용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 건설 현장에서 다 그렇죠. 우리가 원청 이렇게 발주자로부터 도급 공사 금액을 정해 가지고 이거를 수급받는 데 있어서 많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땄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도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셔야 되는 건데,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도급 금액을 확보를 했는데 다시 이제 하도급사한테 이제 이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비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안전보건 관리 비용 또는 그 비용 기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렵죠. 그나마 이 건설 산업과 관련돼서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산안비가 있기 때문에 산안비를 별도로 책정을 하면 그 정도는 될 것 같긴 하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또 수행 기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수행 기간이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발주를 계획을 세우실 때 설계를 맡기시면서 그게 분명히 이제 이 기간이 나올 텐데, 공사 기간이 나올 텐데 요걸 단축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살펴봤던 산업부 69조와 또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적정 비용과 수행 기간에 대한 검토하는 절차, 이 검토 자료, 또 보고 자료를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 5조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이 무엇이냐? 이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라서 관리해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으시고,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초안이 한번 유출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해놓은 게 있으셨지만, 지금 확정된 아니죠. 지금 시행령안이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아직 그 공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이 시행령이 조금 더 보완이 될 거라는 말씀이 있고, 이 안전보건관계법령이 그중에 조금 더 이렇게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시행령안 더 나오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5조 1항 1호에서는 이렇게 정기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이제 하고 이걸 다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정기 점검하는 리스트, 체크리스트를 갖추고 또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절차, 조치 보고서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 2조 2항 3호에서는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제 취해라고 되어 있어서 이도 마찬가지로 정기 점검 자료, 조치 보고서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행령의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CA 원리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플랜에 해당하는 목표와 경영 방침, 위험성 평가제도, 점검 보고서를 갖춰야 된다. 두에 해당하는 그 시행령 3호, 5호, 4호, 8호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 보고들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체크를 해라, 그리고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해라는 겁니다. 시행령 6호, 7호, 시행령 5조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에 따라 그 조치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중대시민재해, 그중에 공중교통시설, 공중이용시설하고 공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부분이죠. 완전히 기존에 어떤 법령에 없던 안전보건 학구문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설물 안전법에 보면 시설물 관리계획을 세우게 있는데, 이 관리계획에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 재난 관리법 제9조에도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도 흡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행령이 나오지만 철도안전법에서도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법 시행령 12조 13조는 비교적 그 시설물 안전계획 기존의 안전계획, 기존의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에 비추어서 만들면 비교적 이렇게 안전보호 확보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를 가지고 있던 사업장에서는 그 기존 안전계획에다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이행 관리 점검 조치를 좀 덧입히면 되실 것 같고요. 기존에 이걸 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이 안전계획, 시행령 3호에서 요구하는 안전계획 관련 조치 예산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이행 관리 점검 조치를 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령 12조 1호에서 안전보건 인력을 배치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 인력에 보면 기존의 시설물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거기다 보면 인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관계법령이 무엇일까 이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사업장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이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적정 규모, 적정한 업무가 무엇이냐, 또 여전히 또 적정성에 대한 고민이 이제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가 이걸 왜 적정하다 판단했다는 그 근거를 남겨둬야 될 테고요. 그 근거를 남긴 다음에 보고 절차를 두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관리계획서 또는 뒤에 보는 안전계획서에 이 인력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만 시행령에서 별도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별도의 검토자료, 보고자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는 매년 안전 관련 예상을 편성하고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적절히 편성하고 집행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 적절한 게 무엇이냐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 별도의 보고자료를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3호에서 이제 안전계획에 수립하고 충실한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계획 보시면 가나다의 1, 2, 3, 4, 5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아까 보신 안전관리계획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에 없는 부분을 이제 보완해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전계획서를 이제 그 시설물 관리계획서 굉장히 유사한 이 안전계획서를 이제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4호는 그 안전점검을 위한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보고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대표이사님이 직접 확인하고 보고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게 종합보고서를 만들고 보고하는 절차를 이제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5호에는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기관리 대책을 보시면 저 가나 라목은 기존에 있던 안전관리 계획서에 없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안전관리 계획서에 포함해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5호에서 별도로 만들고 있으니까 위기관리 대책을 별도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6호에서는 점검하고 이거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 계획서, 조치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보고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 7호에서 유해 위험 요인 발견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만. 8호는 제3자 도급 시 필요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3자 도급 시에 이 보시면 운영 관리 업무를 도급 위탁하는 경우에요. 여기에는 도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관리에 도급이 포함되지 않으면 도급하는 경우에 관계 없는 것인가? 라는 죄송합니다. 운영 관리에 이제 시설물 이 건축과 관련된 도급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드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 그 산업재해에서 보신 것처럼 그 이 제3자가 이게 도급이니 수급이니 그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만들고 그 평가 절차에 따라서 조치 요구하는 절차, 수급사로부터 이거를 조치 계획을 통보받는 절차를 만들어야 되고 적정한 비용에 대한 검토한 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 13조에서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서 보신 관계법령하고 유사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시설물과 관련된 것이라 그렇게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2조 2항 1호에 따라서는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확인하는 점검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사하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2항 2호에서는 그 종사자의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별도의 점검 자료, 그다음에 조치 보고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대시민제 시행령 12조 13조에 있는 중대시민제에도 마찬가지로 PDCA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구축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랜 3호와 5호에 있는 안전계획서 위관리 대책서를 만들고 2는 그런 조치보고 이행보고를 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게 만들도록 하고요. 그런 위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리스크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보완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이번 세미나에서 용두사미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혹시 제가 뒷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해주신 허연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님이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욱 변호사님은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시다가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하시어 노동그룹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 분야 최고의 전문가시고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게 해외 현장에서 이제 과연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 노동부도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게 규범적인 거하고 실무적인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규범적으로만 놓고 보면야 사실 저희 형법이 이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은 사실 문제될 여지가 없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문제될 소지도 있긴 있어요. 근데 고용노동부 실무 관행이 기존의 산안법 같은 경우에도 해외 현장에서 산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나가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국에 나가서 사우디 가서 뭐 공사해주고 근로자들이 파견돼서 일하다가 다쳤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중대재해처벌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느냐 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논거를 보면 약간 좀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가서 집행할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논거기는 해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과연 이게 안 되는 것이냐 의문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산안법이 적용 안 된다고 보고 있는 노동부 해석에 비춰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좀 적용되기 어려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집행기관의 마음먹기에 따라 사실 집행을 못할 바는 아니라서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 질문. 이것도 제가 해요? 이게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질문이 이것도 이제 종래에 많이 물어보시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가시설이 그러면 이게 가시설은 뭐 건축물은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아닌데 그럼 결국에 이 가시설이 제조물에 해당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구조 1항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중대처벌 구조 1항에 있는 제조물이냐, 그다음에 이게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그런 제조물로 볼 수 있는 것이냐인데 이게 뭐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에 관하여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펀드 설정된 거와 운용 단계에서 각각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아까 사실은 방금 강의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개발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 펀드든 뭐 그 누구도 개발 단계에서 건설 현장에 대한 실제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펀드 설정 단계에서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운용 단계에 와서 이제 실제로 소유자가 됐다. 소유자가 돼서 임대 관리를 계약을 해서 FM, PM이 있고 그다음에 AMC가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MC가 책임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보다도 실제로 어떻게 지배 관리했냐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 주에
이게 지금 금투협이랑 세종에서 같이 하는 별도의 이제 세미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전 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띄우기는 좀 어려운데 몇 가지만 좀 답을 드릴게요. 질의가 많지는 않은데 이 여러 개 질의 중에 한 분이서 이제 일관되게 스토리를 올려주시는 질의가 있어서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질의가 상당히 길어요. 소방공사업법에 의하면 소방공사를 분리해서 도급하게 돼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합건설업체가 자기가 소방공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분리도급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이 물어보신 분은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는 업체에 계신데 이렇게 시공과 시행을 병행하는 업체에서 소방공사를 이제 수급을 줬을 때, 위임을 줬을 때 이게 이때 사고가 나면 소방공사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은 근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질문이 약간 이상해요. 발주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지느냐, 수급인의 위치에서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질문이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선회를 하면 이때 그 시행사와 시공을 같이 하는 업체가 소방공사를 도급을 줬고 그 다른 업체가 이게 소방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을 지냐 아니면 수급업체가 책임을 지냐 지금 이 얘기로 저는 읽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갑자기 발주자가 나오게 되면 그럼 갑자기 발주자 나오면 시공자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질문이 이상한데 일단은 선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수급인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랬으면 수급인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시공과 시행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발주자가 시행사고 이제 시공사가 도급인일 거기 때문에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지신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비교적 명확하고요. 이거를 뭐 소방공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는 소방공사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면책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를 질의를 여기에 연결해서 수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면 뭐 수급인이 다 책임을 지는 거냐 뭐 이런 질의 있을 건데 이건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가 총공사 우리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셨는데 뭐 여기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안전보건 확보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저희가 속된 말로 뭐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면책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뭐 세미나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겠죠. 또 다른 질의가 보면은 뭐 입찰 시에 최저가 낙찰을 진행하면 적정 비용 및 예산 사항에 대해서 저촉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최저가 입찰만 하면은 적정 비용을 주지 않은 걸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뭐 최저가 입찰이 뭐 입찰의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뭐 무조건 위반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개별 항목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안전관리 비용 또 교육 비용, 안전교육 비용 이걸 너무 과소하게 측정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최저가 입찰이 무조건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한번 그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더 주시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외부에서 강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최저 기준을 지향하는 법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정 기준을 지향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적정 기준이라는 건 항상 이 최저 기준보다 위에 있는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저 기준보다 더 주셔야 되는 개념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기업들의 고민은 그럼 이게 적정한 데가 어디냐라는 데야 고민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저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저 기준을 주고 이게 적정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면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을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충분히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준공 후에 시설물을 발주처에게 인계한 후에 시설물의 하자 발생에 따른 하자 보수 공사를 수행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되느냐?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거야 뭐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좀 질문이 약간 애매한데 이게 발주자가 책임을 지냐 우리가 책임을 지냐 이 문제인데 이건 어떤 사람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지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멀쩡했는데 그게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라면 우리 책임일 거고요. 근데 건물에 어떤 그런 하자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발주자가 문제가 되겠죠. 예, 뭐 너무 이제 많이 올라오시는데 대표이사하고 안전경영 책임자를 분리하려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요. 제가 먼저 전제를 드릴게요. 안전경영 책임자를 두시려면요, 이 사람 대표이사로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전무나 부사장급, 심지어는 등기이사로 두신다 하더라도
그분을 처벌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전무이사급을 안전경영 책임자 뭐 CSO로 선임을 하셔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 산업안전보건법상 여러 가지 의무도 하셔야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노동부나 이런 데서 대표이사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면 대표이사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밑에 사람한테 넘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면은 확실하게 더 처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CSO를 선임하시려면은 같이 대표이사로 선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를 처벌하겠다는 게 굉장히 명확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좀 이렇게 만연히 뭐 전무이사나 이런 분한테 위임하시면 오히려 확실히 처벌받게 되는 방법 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 권한을 넘기시려면 대표이사한테 넘기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고 이 진짜 대표이사, 뭐 진짜 대표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오퍼레이션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대표이사께서는 관여하지 말으셔야 돼요. 근데 이때 기준은 넘긴 사람이 최소한 대표이사여야 돼요. 다른 대표이사. 전무급이나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오셔서 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나 있죠, 저희한테? 이게 질문이 막 올라오시는데 발주처에서 공공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비를 초과돼서 줘야 되는데 많이 안 줘서 문제가 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발주처가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발주처가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발주처가 안 준다고 해서도 발주처 책임이 지는 건 아니죠. 그때는 도급인인 이걸 물어보시는 회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발주처가 돈을 안 주는데 우리가 하도급 업체나 우리가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사를 안 맡으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입찰을 넣으실 때 그거를 넣어서 넣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제가 발주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발주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건설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종합건설업체 이 도급인 맨 처음에 저희 시공사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발주처가 충분히 안전관리를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면책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당연히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수주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안전관리비를 우리가 더 쓰더라도 수주를 해야 된다면은 우리 거를 좀 양보해서 더 쓸 수밖에 없는 거지 발주처로부터 당연히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공동대표에서 선임을 해야 되냐, 이게 어떤 질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건 각자 대표라고 봐야겠죠. 공동대표는 아니고. 그러니까 복수의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한 회사에서 관광, 서비스, 건설 등 종합적인 사업을 하는 법인이에요, 회사가. 근데 안전경영 책임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 각 사업별로 안전경영 책임자를 지정해야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시는 상관은 없는데요. 대표이사가 처벌을 당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각 사업 부분이 완전히 뭐 예산이나 인사가 독립이 돼 있어도 별도의 사업 부분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각 사업 부분의 장이 처벌을 받으실 거니까 그분이 뭐 안전경영 책임자로 지정이 되시거나 아니면 그분하고 동등한 권한이 있는 분이 안전경영 책임자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각 사업 부분별로 안전경영 책임자 지정을 해도 결국 총 대표께서 처벌을 받으실 거예요. 모회사가 자회사의 안전관리를 직접 하는 경우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가 처벌받느냐? 이건 좀 너무 애매한데요. 안전관리를 직접 한다라고 하면은 자회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회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직접 하신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장소에 대한 지배력을 누가 갖고 있냐의 문제고, 그 장소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장소의 위험 요인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모회사가 다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권은 모회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은 모회사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질문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애매하긴 한데, 건설사업 관리자, 이 감리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감리 용역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느냐? 뭐 책임 한계와 대응 방안, 너무 질문이 너무 막연하신데 혹시 간단히 언급 좀 아까 해주실까요? 그것도 사실은 네. 저희 강의 안에서 조금 네네. 이렇게 다루었었는데, 감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저희가 흔히 이야기로는 실제로 지배 관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 공사 현장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공사 쪽에서 안전 관리 담당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중대재해가 크게 터져가지고 감리가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게 크게 부각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의율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감리가 현장을 실제로 지배하고 운영 관리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음. 그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 다시 올리셨는데요. 이제 다수의 대표해설 선임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CS로 지정할 경우 지정한 사람만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대상이 됩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CSO로 권한과 책임을 이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분만이 책임을 질 거라고 봐요. 그게 왜냐하면 그 저희 법에 보면은 대표해설 처벌해야 되는데 이분이 대표이사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 권한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다른 대표이사를 어떻게 처벌하겠어요? 그건 형사법상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서 뭐 노동부는 꼼수를 치면 처벌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꼼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대표이사, 오퍼레이션하는 다른 대표이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공동 컨소시엄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컨소시엄 중에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거는 실제로 그 현장을 누가 관리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공동 컨소시엄이라도 주관 진짜 메인 주관사가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메인 주관사만 할 거고요. 이건 계약 관계에 따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 누가 그걸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도급 위탁 용역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실질 계약이 없어도 약간 원청의 지위에서 그 지역을 그 장소를 지배하면은 책임을 지실 수가 있어요. 도급 계약이 명시적으로 안 돼 있어도 그런 개념으로서 이 컨소시엄도 컨소시엄 계약을 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요. 그 컨소시엄 계약에 따라서 그 사업장을 실제로 주관하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소시엄의 형태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대충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하나 마지막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공중이용시설 중 건물 내 임대시설을 지배관리하느냐 이거는 조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임대 개념이 예를 들어 저희가 생각하는 순수 임대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는 임대차라고 하면은 제가 제 아파트를 누구한테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를 지배 운영 관리하는 건 아니죠. 소유는 하지만 제가 그 집에 막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들어가고 그 집을 관리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시는 거잖아. 이런 정말 순수한 의미 임대차라면 저희가 지배 운영 관리하는데 볼 수 없죠. 그런데 이런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점포나 이런 데 이제 커피숍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임대라기보다는 그 공간을 써서 운영권을 빌리는 거지 그 전체 공간을 이분이 전적으로 지배한다. 커피숍 사장님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대규모 유통업 점포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이런 시설들 점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관리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쁘신 와중에 마지막까지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및 세미나를 진행해주신 허연 김동욱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주택협회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